오연희는 30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며 평생을 주방에서 살았다. 동네 사람들이 줄 서는 국밥집을 30년 넘게 운영했지만 몇 달 전 정든 가게를 접고 나니 갑자기 손이 놀았다. 그래서 며느리 김나영이 한 달만 손자 좀 봐주세요라며 부탁했을 때 연희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러나 막상 서울 근교의 초고층 주상복합 유리정원에 발을 들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로비 한쪽에 늘어선 대리석 기둥과 수족관, 무표정한 경비원의 눈빛이 어쩐지 차가웠다. 계단 대신 반짝이는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32층까지 끌어올리자 귀가 멍해졌다.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고 복도 벽에는 장미와 철골 구조물을 형상화한 금속 패널이 걸려 있었다. 이런 데서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을까? 연희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문 앞에서 나영이 웃으며 맞았다. 피아니스트 출신이라 그런지 움직임이 유려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눈가가 움푹 패여 있었다. 어머니, 먼 길 오셨죠? 침 이쪽에 두세요. 나영이 수줍게 웃으며 캐리어를 받았다. 거실로 들어서자 사방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멀리 한강과 고층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다. 바닥에는 고가의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마다 현대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다. 연희는 그 화려함이 도리어 불안했다. 자신이 일군 국밥집의 따뜻한 김과는 정반대의 차가운 유리와 금속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손자 윤재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그는 연희 품에 안기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지자 비로소 낯선 공간 속에서도 숨이 트이는 듯했다. 연희는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윤재 많이 컸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의 손에는 빨강, 파랑, 초록 스티커가 한 움큼 들려 있었다. 이게 뭐니? 묻자 윤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비밀 미션이에요라고 속삭였다. 아빠가 시켰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이때 사위 조태훈이 들어왔다. 맞춤 양복에 번들거리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연희를 향해 깍듯이 인사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자주 못 뵐 수도 있습니다만 편히 계십시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공기처럼 건조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연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밤이 되자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연희는 낯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거실 너머에서 윤재가 스티커를 붙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빨강은 서재 금고, 파랑은 거실 조명 및 초록은 아이의 속삭임이 중간에서 끊겼다. 연희는 몸을 일으켜 아이 방으로 가보았지만 윤재는 이미 스티커를 모은 채 곤히 자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아직도 비밀 미션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듯했다. 연희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다. 파란 물결이 밤빛을 반사하며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국밥집에서 마주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쳤다. 그때는 단순히 먹고 사는 고민뿐이었는데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 감돌았다. 사위의 성공, 며느리의 그늘, 손자의 비밀스런 놀이. 연희는 손을 꼭 쥐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내가 지켜봐야겠다. 유리정원의 반짝임이 더 이상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다. 오연희는 부엌에서 손자 윤재에게 국을 데워주면서도 이 집의 공기가 여전히 낯설었다. 며느리 나영은 이미 피아노 학원으로 출근한 뒤였다.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쯤은 익숙했지만 문제는 윤재의 말과 행동이었다. 그는 자꾸만 비밀 미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할머니, 오늘은 파란 스티커를 여기 붙여야 해요. 여긴 어디니? 아빠 서재 연문,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연희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단순한 장난 같기도 하지만 아이가 하는 말엔 묘한 현실감이 있었다.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리며 사위 조태훈이 나왔다. 그는 연희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윤재가 말썽 부리진 않죠?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 이상한 놀이를 하네요. 태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이들 상상력은 끝이 없죠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을 연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연희는 혼자 집안을 정리하다가 거실 구석에 작은 금속 캐비닛을 발견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쪽에 다닥다닥 붙은 스티커들이 눈에 띄었다. 빨강, 파랑, 초록 윤재가 가지고 놀던 것과 똑같았다. 연희가 하나를 떼어보려는 순간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그건 태훈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그건 회사 서류 표시용입니다. 건드리시면 곤란해요라고 말했다. 그의 시선은 캐비닛이 아니라 연희의 손끝에 꽂혀 있었다. 밤이 되자 나영이 돌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연희 앞에서는 최대한 웃으려 애썼다. 연희는 차를 끓이며 물었다. 나영아, 윤재가 자꾸 이상한 미션이랄까 그런 걸 한다. 나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이가 요즘 아빠 따라다니며 장난을 많이 배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 웃음은 금이 간 거울처럼 위태로웠다. 연희는 그날 밤 잠을 설치며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정원의 불빛은 낮보다 더 화려했지만 그녀 눈에는 점점 낯선 감옥처럼 보였다. 사위가 감추는 서류, 며느리의 불안한 표정, 손자의 비밀 미션. 이 집의 어느 한 조각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여기 왜 온 건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연희는 이 집에서 손자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때 윤재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할머니, 초록은 지하실. 그 한마디가 연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오전 윤재는 할머니에게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은 초록 미션이야. 아빠가 안 계실 때만 할 수 있어요. 연희는 아이를 따라 지하실로 향했다. 유리정원의 한쪽 모퉁이에 숨겨진 문이 있었다. 평소에는 창고로만 알았는데 문을 열자 금속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계단을 내려가자 작은 방과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윤재는 자신이 그린 지도처럼 스티커를 여기저기 붙여두었다. 여기 아빠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괜찮아요. 착한 사람이라서. 연희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이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잠긴 철제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는 두툼했고 서류 보관함이라고 쓰인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표기보다 훨씬 묵직한 존재감이었다. 윤재야, 이건 그냥 아빠 물건이니까 건들면 안 돼. 알아요. 근데 할머니, 아빠가 여기서 전화하면 목소리가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가 목격한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훈이 돌아온 것이었다. 연희는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닫히자 지하실의 공포스러운 공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연희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다. 나영아, 너 괜찮니? 혹시 태훈이?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집은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 보는 얼음장 같았다. 연희는 대답을 삼키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나영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다. 연희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딸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나영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피아노 학원 정리하다가 다친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연희는 딸이 화장실로 간 사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와 빚을 갚으라는 위협성 메모가 들어 있었다.
연희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위의 차가 병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태호는 통화를 하며 누군가에게 짧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애만 조용히 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윤재를 재우고 혼자 서재를 살폈다. 서류 캐비닛의 잠금이 약간 헐거워진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여러 명의 이름이 적힌 장부, 해외 계좌가 적힌 문서가 가득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사진을 찍었다. 이건 범죄야.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삐걱 열렸다. 태훈이 서재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님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봅니다. 연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숨기며 태연한 척했다.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태훈의 시선은 칼날 같았다. 연희는 서늘한 공포를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뒤 연희는 우연히 태훈의 통화 내용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집안 거실 스피커에서 낮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클릭 소리. 태훈은 누군가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생기지 않게 하죠. 알겠습니까? 연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불법적인 냄새가 났다. 그녀는 즉시 윤재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리고 아이에게는 절대 집을 나서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날 밤 연희는 몰래 서재로 향했다. 캐비닛에서 촬영한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던 중 태훈이 최근 몇 주간의 은행 입출금 내역과 해외 계좌 기록을 정리해둔 파일을 발견했다. 연희는 손이 떨려 사진기를 붙잡았다. 이 순간 누군가 뒤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태훈이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호기심을 부리시다니 위험하신 거 아시죠? 연희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집안 정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도와주면 좋겠네요. 태훈은 눈길을 연희에게 고정한 채 서서히 다가왔다. 그 순간 연희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다음 날 연희는 경찰에 상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태훈의 교묘한 말투와 인맥 덕분인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연희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나영과 윤재에게 더 철저하게 숨길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아이들은 점점 불안에 떨었다. 윤재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라며 울었다. 연희는 아이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야. 그날 저녁 연희는 태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부러 담담한 척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식사 도중 연희는 조심스럽게 태훈의 휴대폰을 살짝 확인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메시지와 사진들이 있었다. 연희는 숨을 삼켰다. 이것이 바로 나영을 위협했던 근거였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요? 연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칼날 같았다. 태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증거를 없애주는 방법도 있죠. 연희는 핸드폰을 주머니 속에서 꽉 쥐었다. 그날 밤 연희는 모든 자료를 집 안 비밀 공간에 숨겼다. 윤재와 나영이 잠든 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선택은 나의 몫이다. 지킬 건 지키고 끝낼 건 끝내야 해. 연희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며 태훈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비밀을 알만한 사람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면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외로 태훈은 촘촘하게 방어막을 쳐놓았다. 그날 밤 집 근처에서 연희는 태훈의 측근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이들을 감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연희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윤재와 나영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연희는 태훈의 측근과 맞닥뜨리자 일부러 웃으며 말을 걸었다. 오늘은 바쁘신가 봐요?
남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돌아섰다. 연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가 내 정보를 갖도록 놔두면 안 돼. 다음 날 연희는 우연을 가장해 태훈의 비밀 서류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은밀한 거래, 외부 압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요구 사항이 적혀 있었다. 연희는 이를 바탕으로 태훈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안전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희는 나영과 윤재에게 말했다. 엄마가 조금 위험한 일을 하겠지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지켜줄 거야. 아이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연희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태훈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태훈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 연희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를 경찰과 언론에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구상했다. 태훈은 여전히 연희를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이건 결국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래라고요. 연희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건 이제 끝이에요. 태훈은 잠시 웃음을 멈췄다. 연희의 결연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안락한 계획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연희는 몰래 태훈의 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복제했다. 동시에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밤하늘에 번개가 치듯 심장이 요동쳤다.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연희는 태훈과 최후의 대면을 위해 그를 집으로 불렀다. 이제 선택하세요. 당신이 끝내지 않으면 내가 끝낼 겁니다. 태훈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연희를 바라보았다. 재미있는 게임이군요. 하지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문제죠. 연희는 가슴속에서 단 하나의 확신을 느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태훈과 연희는 마주 앉았다. 집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연희 씨,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요. 태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저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연희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훈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좋아요. 그러면 거래를 하죠. 자료를 넘기면 내가 조용히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연희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태훈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아이들은 안전하지만 태훈의 권력은 여전히 남는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험하지만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연희는 단호히 말했다. 거래는 없어요.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 순간 연희는 경찰에 미리 전달한 증거가 공개될 시간을 조정했다. 태훈은 이를 눈치채고 몸을 굳혔다. 이럴 수가 당신이. 연희는 태훈의 팔에서 핸드폰을 빼서 증거 영상을 켰다. 화면에는 태훈의 불법 거래와 위협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태훈은 한순간 침묵했고 연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아무도 위협할 수 없어요. 태훈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경찰이 이미 집안에 들어와 그를 제지했다. 연희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따뜻하게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며칠 후 연희와 아이들은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 새로운 학교, 그리고 새로운 삶. 연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거야. 윤재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활짝 웃었고 나영도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다. 연희는 작은 카페를 열어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연희는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한숨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성장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연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들은 활짝 웃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연희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태웅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연희의 새로운 삶과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